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조지아의 중대한 상황. 2. 한국 무기가 러시아에 계속 등장한다. 3. 푸틴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인 이곳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산 무기 천물을 전격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알려진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 무기가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과 조지아 무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효과적으로 적을 격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크라이나 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구전으로 돌입하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분전을 하며 비등비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맹국의 무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즈인데요. 제블린을 비롯한 무기들이 전쟁 초기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기들보다 하이마스가 더 많은 수의 러시아군을 잡아먹는 것을 본 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이마스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이마스의 도움 덕분에 러시아 전차 부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하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외신들은 하이마스의 존재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하이마스의 재원에 대해 고평가를 했는데요.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를 달릴 수 있는 6륜구동 장갑 트럭에 6발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로 최대 사거리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이 주 무기인데요. 총 12대의 하이마스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 하이마스를 투입.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총 200대가 넘는 러시아 전차가 하이마스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스가 보인 성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직접 동부 전선을 찾아가 우크라이나 군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우선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러시아군은 하이마스 파괴를 위한 별동 드론도 보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군에게 있어 하이마스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죠.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급부상한 하이마스를 미국에서는 추가 투입할 것을 고려. 이를 위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전쟁이 지속되면서 뜻밖의 무기가 전쟁의 주역이 되었죠. 하이마스의 성능과 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침략이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일제히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조지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름으로 그루지아였던 조지아는 친러 세력들에 의해 아파지아, 라모세티아 지역이 분리 독립을 주장. 조지아는 이를 억누르려 했으나 러시아 개입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후 전쟁 직전에 개입한 미국 덕분에 조지아는 분리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세력이 준동하는 라모세티아 지역은 분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이 도네츠크 공화국 등 친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 2008년에도 갑작스럽게 러시아군이 쳐들어왔기에 2022년이라고 해도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이를 위해 방어 무기가 조지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조지아 정부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수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조지아 정부는 뜻밖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언급했죠. 조지아 정부 입에서 나온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조지아에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지아가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전개는 물론이고 방산업계에서 돌았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애덤 킨징업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SNS를 통해 조지아 군단의 게시물을 공유. 조지아에 하루라도 빨리 하이마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SNS를 통해 공유된 이 글에 현 조지아 대통령인 샬롬 에주라베슈빌리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조지아로 미국의 하이마스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뒤집고 한국이 낙점된 것입니다. 조지아의 무기 도입 소식은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르마디니 노비니암디엔 노비니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조지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입을 검토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하나 디펜스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결정은 러시아의 기갑 전차를 막기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말하여 조지아 정부에서도 한국 방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 국방부 장관 후안셔 브루출라 제언셔 버실라즈는 앞선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며 엄청난 양의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과감한 투자를 보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조지아 관료들 사이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조지아 경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문제가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 투입되어 향후 조지아가 하이마스를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죠. 그렇기에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자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비교해 전혀 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할 뿐더러 가격은 훨씬 싸서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국방과학연구 소에드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천무 구입을 결정한 조지아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에 맞대응하기 위해 천무 개량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더티드 로켓을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흡입구가 달리면 로켓 연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로켓의 비행거리가 늘어나 현재 80km로 하이마스와 비슷한 사거리를 지닌 천무는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천무의 성능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에 조지아 입장에서도 실용적이면서 싼 데다가 하이마스에 비해 장거리 타격도 가능한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천무는 과거 UAE에서 도입을 논의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지녔으며 최종 도입까진 가진 못했어도 한국 방산의 위험을 중동에 선보일 정도로 미국 하이마스를 위협할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UAE의 도입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에서도 천무 도입과 관련해 관계자가 하나 디펜스 무기 시찰을 직접 경험하고 1조 원대의 무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천무 역시 도입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미국 역시도 현재 물량 생산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 하이마스를 대신해 한국이 우수한 무기인 천무를 수출해준다면 부담을 덜 수 있기에 조지아의 천무 도입에 찬성을 보냈다고 하죠. 폴란드와 맺은 20조 방산 계약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방산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는 도입 수량과 시기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도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2008년 조지아 침공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는 2008년 분쟁 전의 위치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파지아와 나무세티아에 대한 러시아 편입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조지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2008년 침공 이후 애매한 상태에 놓였던 아파지아, 나무세티아의 러시아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조지아의 소유로 돌려놔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당하게 다른 국가를 침공해 자기 세력권을 형성한 것을 모두 되돌릴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행위라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지아가 한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조지아가 군병력을 보강하면서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러시아와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늘려 조지아가 침공할 경우 이를 대비할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조지아는 원래 아파지아, 나무세티아를 확보할 수 있죠. 한국 무기 수입으로 조지아는 과거 영토 수복까지 가능한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한국 방산업계의 부흥, 한국가의 독립과 자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된 셈인데요. 조지아가 러시아에 맞서 자신의 영토 온전히 수복하길 바라며 여러 국가들이 찾는 한국 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봐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급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세축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갱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화 등이 모두 키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급장보고 선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 3배치 1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 3배치 2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항해, 고속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 3배치 상부터는 SLBM 현무사사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사사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심다오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 3회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안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안한 동북아 점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구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경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2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 시간 66% 감소, 철수 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항함, 천안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3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3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16셀의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삼어 장거리 대잠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 방어의 최전선인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 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등바구니에서도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친 걸까요? K2 흑표 도입 이후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추가 도입한 폴란드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에 훌륭한 가격, 빠른 생산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고도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입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대구경 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미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마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장갑과 전면부에만 방호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의 탄약 대부분을 쑤셔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인명경시 사상 탓이지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회피 및 티탄 회피는 필요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막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막전을 감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름을 이용한 은폐연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이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1일 90식 전차 레오파르트 2 T-92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부권 전차민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말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정보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면 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먹은 역할이던 우리 군 전차 부대 1개 소대, 즉 3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부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수, 가대, 차체 탄약가대, 후방 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부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부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 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 입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수표 전차는 K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공사업으로 러시아의 T-80U를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며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부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 전차의 버슬식 자동잠 전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앱스 능동형 방어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U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호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기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는 동부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부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흑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섬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 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강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 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1초도 물량을 칼리닝크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스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멀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세계 방산시장에는 동부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